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40년간 간호사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도 해외로 나간 후로는 환자들이 제 가족이었죠. 은퇴한 지 1년 만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윤 간호사님이시죠? 박상우 회장님 댁 집사입니다. 혹시 회장님을 간병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상우. 40년 전 제가 돌봤던 환자였어요. 시골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한 달 입원해 계셨죠. 늘 예의 바르고 고마워했던 분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세가 나타나셨는데 회장님께서 유독 윤 간호사님만 찾으신다고 해서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예전 환자가 저를 기억해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강남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사가 맞이했어요. 회장님께서 며칠 전부터 간호사 양반이 언제 오느냐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2층에서 박상우 회장을 만났습니다. 40년이 흘렀지만 온화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간호사 양반, 정말 왔구나. 회장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회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간호사 양반, 내가 못한 말이 있어. 꼭 해야 할 말이 무슨 말씀인지 물어봤지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치매 증세 때문인지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출근했어요. 약 챙겨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산책도 함께 했죠. 회장은 저만 보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간호사 양반, 내가 못한 말이 있어.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다른 건 자주 까먹으시면서도 그 말만큼은 또렷하게 하셨거든요. 어느 날 회장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 양반, 나를 믿어주겠지?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겠지? 회장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한 치매 환자의 망상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후 회장의 자녀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장남 박민수는 차가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듯한 톤이었죠. 자녀 박영희는 겉보기엔 효녀 같았어요.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하지만 회장이 대답하지 못하자 금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막내 박진우는 가장 노골적이었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거예요? 전문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세 자녀 모두 회장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안부만 묻고는 금세 나가버렸어요. 어느 날 저녁, 복도를 지나다가 자녀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까지 저 상태로 계실지 모르잖아.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미리 재산 정리를 해둬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간병인한테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할까봐 재산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겠다는 말도 들었어요. 아마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강제로라도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은데 반대하시면 어쩌겠어. 치매 환자의 판단력을 믿을 수는 없잖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상우 회장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짐이었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혹시 걱정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회장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호사 양반, 내 자식들이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간호사 양반만 믿을 수 있어. 그날부터 더욱 주의 깊게
회장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상우 회장을 돌본 지 2달째 되던 날,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독 자녀들의 방문이 잦았어요. 아침부터 민수, 영희, 진우가 번갈아가며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아버지, 회사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민수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와 회장 앞에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기억 안 나. 회장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영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치매 환자에게 중요한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하다니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불안했습니다. 잠깐, 이 서류가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회장이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일상 업무에 필요한 거예요. 진우가 재촉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자녀들이 재빨리 치워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가져올게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그들이 나간 후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 양반. 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에야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발작이라고 진단했어요. 병실에서 회장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간호사 양반, 들어봐. 서류가 금고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된 일기장 찾아야 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일기장이 어디에 있는데요? 옛날 그 병원. 뒤뜰. 회장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녀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회장은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영희가 다가왔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민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아프다고만 하셨죠.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왜인지 회장의 말을 그들에게 알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오래된 일기장, 옛 병원 뒤뜰, 회장이 말하는 그 병원이 40년 전 제가 일했던 그 시골 병원일까요? 다음 날 아침 회장 댁에 갔을 때 회장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있었어요. 밤새 계속 중얼거리셨다고 집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는데요? 일기장, 금고, 뭐 그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하셨고요. 회장 방에 들어가자 희미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간호사 양반, 시간이 별로 없어. 꼭 찾아야 해. 무엇을 찾아야 하는데요? 진실을, 내가 숨겨둔 진실을. 회장의 눈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치매 환자의 망상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장이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민수가 다른 두 형제와 함께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윤 간호사님, 잠시 얘기 좀 할까요? 민수가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서재에는 정장 입은 남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박 회장님, 가족의 법적 대리인이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 간호사님, 아버지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좋은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희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계속 반대하세요. 간병인 분께만 의존하려고 하시고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치매 환자의 판단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가족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죠. 저는 그냥 회장님을 돌볼 뿐인데요. 제가 말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간병인 분께 과도하게 의존하신다는 점입니다.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혹시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계신 건 아닌지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40년간 간호사로, 그건 그렇고 앞으로는 간병 서비스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오늘부로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어요. 회장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짐을 챙겨 나오면서 회장 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집사가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녀분들의 지시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회장이 그렇게 찾으려던 일기장은 어떻게 된 걸까요? 미안하다고 하신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확인하다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약회사 회장 유괴 의혹, 간병인에게 수상한 점이 있어.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간병인인 제가 치매에 걸린 회장을 이용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장을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했다는 억지스러운 주장까지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윤정희 씨 맞나요? 저는 기자인데 박 회장 사건에 대해 인터뷰 가능한가요? 무슨 사건이요? 유괴 의혹 말이에요. 댓글들 보셨나요? 네티즌들이 꽤 분노하고 있던데요. 급히 전화를 끊고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어요. 나이든 환자 등쳐먹는 간병이 양심도 없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 순식간에 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이웃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가장 참기 힘든 건 억울함이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유괴범이 되다니. 회장의 자녀들이 저를 제거하기 위해 언론에 흘린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에 하신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오래된 일기장, 옛 병원 뒤뜰, 숨겨둔 진실. 혹시 그 진실이 지금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언론에 유괴범으로 몰린 후 일주일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공원을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군요.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작가죠. 이전에는 탐사보도 기자였고요. 또 기자라니.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도현이 손을 내저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박 회장 사건이 이상해요. 도현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회장의 자녀들이 최근 부동산 투자를 크게 늘렸고 회장 개인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출금되고 있어요. 그리고 회장의 제약회사가 과거에 임상시험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임상시험이요? 20여 년 전 신약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은폐 의혹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건은 수면 아래로 묻혔죠. 회장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 숨겨둔 진실, 못한 말이 있다. 저는 도연에게 회장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을 털어놓았어요. 일기장 이야기, 옛 병원 뒤뜰까지. 그럼 그 일기장에 모든 답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함께 가봅시다. 혼자서는 위험해요.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회장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과 함께 시골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가는 길이라 감회가 남달랐어요. 2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시골 병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병원 뒤뜰이었던 곳을 찾아보죠. 도연과 함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뒤편으로 가니 예전 모습을 조금 간직한 공간이 있었어요. 오래된 창고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 창고예요. 예전에 병원에서 사용하던 창고였어요. 문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근처에서 철사를 구해와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어요. 창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의료기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으로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일기장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곳일까요? 제가 실망하며 말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회장님이 숨겨두셨다면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곳일 거예요. 도연이 구석에 쌓인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였어요. 여기 있네요. 상자 맨 아래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1985, 2005라고 적혀 있었어요. 20년치 일기네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상우 회장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드디어 제약회사를 차렸다.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만난 간호사 윤정희 양반이 해준 말이 계속 생각난다. 환자를 위한 좋은 약을 만들어 달라고. 제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회장이 정말로 저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싶었습니다. 도연이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것 봐요.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1998년 8월 10일 신약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왔다. 하지만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 같다. 1998년 9월 5일 회사 임원들이 부작용을 숨기고 출시하자고 한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도연과 저는 숨을 멈추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8년 10월 20일 결국 출시를 막았다. 회사는 큰 손실을 봤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들 중 3명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 특히 11살 아이가 가장 심각하다. 1999년 3월 1일 부작용으로 고생하던 3명의 환자 가족들을 만났다. 미안한 마음에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회사 돈이 아닌 내 개인 돈으로 2000년 5월 15일 비밀 계좌를 만들었다. 피해자들을 위한 전용 계좌다. 매월 일정 금액을 넣어둔다. 언젠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날이 올까? 일기를 읽으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장은 임상시험 부작용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약 출시를 막고 피해자들을 개인적으로 도왔던 거였습니다. 2001년 7월 30일 11살이던 아이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 너무 미안하다. 2005년 12월 25일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이 비밀을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야겠다. 하지만 누구에게? 내 자식들은 회사 일에만 관심이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비밀 계좌번호 국민은행 485에 21에 0089에 341 예금주 박상우. 이 돈은 임상시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제대로 세상에 알리지 못한다면 이 일기장을 찾는 사람이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 도연이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회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돈이 아니라 목숨값이라고 하신 거요. 그 비밀 계좌의 돈은 임상시험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이었던 거예요. 저는 마침내 회장의 마지막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신 것도, 못한 말이 있다고 하신 것도 모두 이 일 때문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알려야죠.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일기장을 발견한 다음 날, 도연과 함께 회장 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새벽에 쓰러지셨어요. 집사가 말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세 자녀가 모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뭐 해요? 민수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회장이 저를 찾는다는 간호사의 말에 자녀들이 반대했지만 의사가 허락해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눈을 뜨시더니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 양반. 찾았지.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네. 일기장 찾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럼 알겠구나. 내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회장님, 모든 걸 이해해요. 그 아이들, 11살 그 아이. 회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간호사 양반, 부탁이 있어. 그 돈, 비밀 계좌의 돈, 꼭 피해자들에게 전해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들어왔어요. 너희들,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회장이 힘든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연이 일기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게 뭡니까? 민수가 물었어요. 아버지의 진실입니다. 임상시험 피해자들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사셨던 진실이요. 자녀들이 일기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돈이 아니야. 그 아이들 목숨 값이야. 꼭 세상에 알려주게. 그것이 회장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회장이 세상을 떠나신 지 일주일 후 도연이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제약회사 회장의 숨겨진 양심, 20년간 임상시험 피해자 지원, 사회적 파장이 컸어요. 일기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신약 출시를 포기하며 수십억 손실을 감수한 양심적 경영인. 저 역시 유괴범이 아닌 마지막 간호사이자 진실의 증인으로 재평가받았어요. 회장의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장례식에서 오열하며 사과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장례식 후 비밀 계좌의 돈은 임상시험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다니. 아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몇 달 후 회장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이제 비밀은 저 혼자가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칼을 스쳤어요. 마치 회장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의 제약회사에서
임상시험 피해자 지원재단을 만들기로 했대요. 자녀들이 아버지 뜻을 이어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재단에서 정희 씨에게 명예 고문을 맡아달라고 하네요. 나쁘지 않았어요. 다른 방식으로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편안히 쉬고 계실까요? 40년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박상우 회장만큼 기억에 남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양심을 지키려 했던 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려 했던 분. 저는 그분의 마지막 간호사가 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분의 진실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재단에서의 일도 기대되고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생각에 설렙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